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문화교양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이우창입니다. 드디어 여러분들께는 종강과 겨울방학의 시간이, 저에게는 문교TV 촬영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오늘도 지난 작년과 마찬가지로 어김없이 이번 겨울방학 동안 우리가 어떻게 조금 더 지적으로 활기차게 혹은 좀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는 김재현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한 권씩? 네, 어쨌든 여러 가지 활동을, 세 권, 네 권도 괜찮습니다만, 겨울방학 동안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지, 만약에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학과장님께서 책을 4권 가져오셔놓고 한 권씩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저는 지금까지 책 이야기는 잘 하지 않았는데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서평 쓸 일이 있어서 책을 한 권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한 내용의 책을 3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휘말린 날들이라고 연대 이제 인류학과의 서보경 선생님이 지으신 책인데요. 이제 HIV와 관련되어 있는 주제로 다룬 책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시라큐스 대학의 김은정 선생님, 이분은 이제 젠더 장애와 관련되어 있는 책입니다. 제목은 치유라는 이름의 폭력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재 이제 전북대학교에 있는 박진영 선생의 재난에 맞서는 과학, 이렇게 3권의 책입니다. 지금 수첩 아니에요? 예? 수첩 아니에요? 예, 요즘에 이렇게 문고판으로 나와가지고 주머니에 들어가 있어요. 출퇴근길에 읽으면 굉장히 좋은 시리즈입니다. 예. 그래서 이 3권의 책이 각각 가습기 살균제, 장애 젠더, 그 다음에 HIV, 이렇게 3개의 주제로 각각 다른 것 같지만 이제 공통의 주제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시각인데요. 이제 과학기술과 관련해가지고 사회구성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과학적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사회구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학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유한 변화하지 않는 실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과학 지식의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행위자들,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고 있는 다양한 과학자들도 있겠지만, 동시에 그 과학계 밖에 있는 여러 가지 사회에 있는 행위자들이 동시에 들어가서 이런 지식들이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론, 어떤 경향이자 시각입니다. 근데 도대체 왜 이런 책들이 요즘에 이제 유행을 하고 왜 이런 어떠한 연구들이 중요한가를 보면,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우리 일상들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과학의 민주화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과학 지식, 그 다음에 과학 지식에 근거한 정책이라든가 어떤 사회적 변화에 특정한 전문가들만 들어가는 것이 옳은가, 그렇지 않고 이것들이 우리의 일상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회에서 어떤 행위자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이 책 보시면 이제 치유라는 이름의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와 젠더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제 장애와 젠더와 관련된 어떤 지식들이 있을 것이고, 이 지식에 근거해서 제도가 만들어지고, 이 제도에 의해서 장애인들이 이런 어떤 시설에 들어가거나 어떤 차별을 받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HIV도 마찬가지인데요. HIV도 그냥 우리는 질병, 우연히 걸리는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질병에 대한 과학 지식이 구성이 되면 이 지식에 근거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환자들을 치료하거나 혹은 통제하거나 이런 어떤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이 과정에서 환자들이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서는 이게 우리가 호흡기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습기 살균제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이 가습기 살균제 화학과 관련되어 있는 것, 화학 물질들과 관련되어 있는 법과 제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학 지식의 구성에 있어서 일상생활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과학 지식을 구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도록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들을 읽으시면 알겠지만 연구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과학 지식들이 미치는 우리 일상 속의 이런 경험들을 언어화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단순히 사회구성지라고 했었을 때 어떤 이론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런 어떠한 구성에 이러한 영향들이 영향을 미치고 어떤 사람들이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어떠한 그 영향 속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언어화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들에게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을 보면은 단순히 어떤 일들이 발생을 했고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연구자들이 현장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어떤 연구를 하고 있고 그렇게 만들어놨던 지식들이 도대체 다시 어떻게 지식의 구성,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이런 것들이 여기는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방학 동안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과학 지식과 관련되어 있는 그 다음에 과학 지식들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고 여기서 우리가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 라고 하는 것들을 이 책을 읽어보시면서 또 중요하게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뭐 장애나 젠더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일상생활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우리도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는 이런 영역이지만 과학의 어떤 영역들은 너무 전문적이어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영역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쪽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역량이랑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뭐 장애라든가 가습기라든가 뭐 또 뭐가 있죠? HIV 같은 경우도 사실은 처음에는 일반인들이 들어가기 굉장히 힘든 영역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미국의 스티브 앱스타인이라고 이제 과학 사회학자가 있는데요. 이제 이분의 연구를 보면 사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회구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어떤 사회운동이랑 항상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는 들어가기 힘든 어떤 과학의 어떤 영역에 일반인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여서 조직화하기도 하고 대안 지식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떤 과학 지식들은 굳이 그렇게 들어갈 필요가 있나? 사회적으로 어떤 그런 어떤 요구가 있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부분들은 그런 지식들이 우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합의라든가 동의라든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인식의 변화라든가 조직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학의 다양한 지식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에 우리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어떤 뭐 인식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당장 우리하고 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가 이렇게 원자력 같은 걸 텐데 물론 양쪽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중에 어떤 과학적 지식이 더 적합한 것인지 또 옳은 것인지 또 판단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그것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은 지식의 문제이고 이제 근데 지식의 문제에 앞서서 지식의 정치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우리가 거기는 어떤 원자력과 관련된 뭐 현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실제는 있지만 그것들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우리가 사회라든가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지향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마음속에 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사회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조직화돼야 되는 것이죠. 이 가습기 살균제 이 책을 보면 이제 청부각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담배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이제 이 사회구성주의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니까 반대로 기업이나 또 특정한 정부에서 대한 지식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습기 살균제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몸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과학 지식, 대안적 과학 지식이 등장을 하자 반대편에서 그 지식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믿으면 안 된다. 그냥 이걸 우리가 기존에 가져가 있던 지식과 제도를 그냥 가져가자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여기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떤 것들을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가 계속 역량을 키워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을 단순히 그냥 뭐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지식들이 있고 이것들이 사회 속에서 경쟁한다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지식을 접근할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를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부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이제 문화교양학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문화교양학과에서 이제 다음 학기 때 이제 과학 기술과 관련된 이제 교수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훨씬 더 과학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 정해주신 거 아니면 그 분야의 연구자들이 정해주신 거를 마치 이제 종교의 교리처럼 우리가 수동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거. 그다음에 또 그렇지. 그랬을 때 문제점 이런 것들. 그랬을 때 문제점 같은 것들까지 우리가 생각은 많이 안 하고 살잖아요. 저 40년 전에 신문 기사가 갑자기 이렇게 떠올랐어요. 저 보니까 HIV 그때는 이제 그 전에는 그냥 두 문자로 AIDS라고 불렀습니다. 로 커드슨이라는 미국 배우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질병으로 사망한 게 크게 보도가 됐었어요. 1985년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퀸의 프레디 머큐리도 프레디 머큐리는 그거보다 한참 더 이후의 일이고 근데 이제 저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마약 중독자나 유색인종 그다음에 게이들에게만 돌던 병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정부나 이런 데서 미국에서 이렇게 특별한 개입을 안 했었던 그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 백인 주류고 또 허드슨이 맡았던 그 배역들이 보면은 사랑받는 남편, 그러니까 멋있는 애인으로서의 남성, 백인들의 어떤 롤모델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대중들의 인식 변화가 되게 컸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남 얘기가 아니구나 하고 그때 뒤늦게 부랴부랴 이제 많이 대응을 하고 그랬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방금 이제 이중석 선생님께서 이제 HIV, 에이즈 어떤 고통이라든가 이런 것들 말씀하셔가지고 갑자기 또 생각이 났는데 이제 이 책들이 또 공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어떠한 지식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이제 고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발생을 하고 낙인과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하는데 이제 여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개인이나 집단들에게 이제 트라우마 같은 것도 발생을 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 지식 연구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이런 어떤 피해자들의 어떤 정체성의 문제이거든요. 단순히 지식과 그 다음에 정책이 어떻게 구성되는가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것들이 어떻게 경험들을 만들고 이 경험들이 집단의 정체성을 어떻게 만드는가도 굉장히 이제 사회구성주의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도 조금 고민을 하면서 책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로버트son 말씀하시니까 이제 생각이 난 건데 사실 HIV 같은 경우가 80년대, 1980년대, 1990년대에는 굉장히 큰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었다가 그 이후에는 좀 이제는 시들해졌잖아요. 아마 매직 존슨이 별 문제 없이 농구 선수인 매직 존슨이 칵테일 요법을 이용해가지고 별 문제 없이 계속 생존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사실 매직 존슨은 굉장히 부자니까 그런 요법을 쉽게 받을 수 있었지만 또 특히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 HIV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약은 개발됐지만 그 약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이 문제가 되는 이런 사례들도 뭐 이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겠네요. 네, 그 약가 문제는 굉장히 큰 이슈였고 전 세계적인 그 어떤 운동이 있었죠. 예. 그리고 그 존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게 관리가 될 수 있는 질병이구나라는 게 아마 세계적으로 당뇨병 비슷하게. 네, 그런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근데 그 아마 백인 주류 물론 존슨은 흑인이었긴 하지만 로커드슨이나 이런 사람들의 사망 그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없었으면
그 이후에 어떤 문화적인 어떤 사회적인 그런 운동들도 그렇게 세게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직도 생각나는데 제가 고3 때 한번 수업을 째고 필라델피아라는 영화를 보러 간 적이 네. 있어요. 브루스 윌리스가 나오는 필라델피아라는 영화인데 거기서 이제 중점적으로 나오는 게 남성 동성애, 백인 동성애자들의 HIV 문제였어요. 근데 그 왜 하필 많은 도시 이름 중에 필라델피아냐면 그게 히라버로 된 도시 이름이거든요. 필이라는 건 사랑하다. 아델포스는 형제. 그래서 형제 사랑의 도시. 그래서 이름도 참 잘 지었다라는 걸 나중에 히라버 배우고 알았죠. 근데 뭐 고3 때 수업을 째신 거야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다들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미성년자 관람 불가 아니었습니까? 뭐 그때도 저는 수염이 약간 있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저는 당당하게 봤습니다. 선생님은 그때 이미 30이 넘으셨구나. 톰 행크스가 나옵니다. 아 그럼 브루스 윌리스가 아니에요? 브루스 윌리스. 그래. 다이하드라고. 맞아요. 죄송합니다. 다이아드는 제가 요새 이래요. 알던 것도 까먹네요. 네. 알던 것도 까먹고. 아 그럼 제가 할게요. 예. 아 그 저기 아까 매직 존슨 나와서 저 그때 어렸었는데 참 충격이었습니다. 아 매직 맞아요. 존슨은 이제 좀 있으면 죽는구나. 매직 존슨 죽는구나. 농구로 네, 진짜 그 LA 흑사병처럼 레이커스에 생각했으니까. 네네 정말 유명한 농구 선수고 막 그래서 그때 보스턴하고 LA하고 라이벌이어가지고 레리 몇 년 된 버드하고 거예요, 도대체? 예? 그때 80년대 초반이에요. 그 레리버드랑 정말 유명한 농구 선수들 그래서 아 매직 마이클 존슨이 조던 그러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뭐 제가 지난주에 며칠 전에 이제 그 충북 지역대에 다녀왔는데 이 취임식에 거기서 이제 좀 말씀드렸던 거를 학우님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역사 영화 그러니까 방학 때 한국사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말아주세요 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역사 영화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려고요. 그러니까 그 한국사를 소재로 한 역사 영화가 학우님들 어떻게 뭐 재밌으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많이들 정말 재밌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정말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도 많고요. 뭐 당장 뭐 서울의 봄이라든가 이런 영화들 최근에 계속 이렇게 되는데 근데 한국사 특히 역사를 다룬 이런 영화는 반드시 그것이 사실은 아니죠. 그렇죠? 사실은 아니고 어떤 가상이 이렇게 가미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통점을 보면 역사적인 사실을 굉장히 잘 버무려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잘 납득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달성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되는 것이 잘 이렇게 가미됐을 때,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과 가상의 인물 그리고 가상의 사실 그것이 그 연기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발휘될 때 보통 이제 역사 영화가 굉장히 많은 성공을 거두죠. 그리고 참 신기한 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국사 뭐 모든 역사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한국사 담당이니까 한국사를 소재로 한 영화는 결론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을 알게 되면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서울의 봄에서도 어떻게 될지 알잖아요, 결론은. 그리고 우리 이순신을 다룬 영화 뭐 명량이나 노량, 환상 다 결과를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이 손에 땀을 쥐면서 이렇게 보잖아요. 참 그런 요소가 그러니까 성공한 역사 영화라는 거는 한국사에 대한 굉장한 흥미, 그 다음에 그 현재를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갈망하는 어떤 요소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버무려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연구 소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사에 대한 흥미를 이렇게 돋굴 수도 있다. 그래서 역사 영화를 방학 때 조금 많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영화는 그냥 제가 오늘 또 몇 영화를 말씀드리지만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그냥 내가 그때 사건이 뭐지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편안하게 보시고 흥미가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많은 영화를 소개해 드릴 수 있지만 오늘은 이제 좀 짧으니까 다른 교수님들도 하셔야 되니까 제가 영화 딱 제가 좋아하는 3개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 개나요? 3개 아주 간략하게 제가 왜냐면 한국사가 고대에서 아니요, 금방 하겠습니다. 고대사, 중세사, 근대사 이렇게 가야 되니까 하나씩. 자, 맨 처음에 첫 번째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황산벌입니다. 거시기하네. 네, 맞습니다. 예. 저도 그 결말을 알고 봤어요. 네. 그래서 이 황산벌 신랑이 봤어요? 예. 그러니까 신랑이 스포를 이겨버렸습니다. 크게 터뜨렸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밖에 나왔네. 이 황산벌은 황산벌 전투, 황산벌에 있었던 그 전투를 배경으로 한 건데요. 그러니까 신라 삼국통일 과정에서 이건데 제가 이거를 왜 되게 재밌어했냐면 여기 포스터에 있는 첫 번째 이유는 포스터의 아래 보면 지금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아싸라게 붙어불어. 이게 포스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는 이게 참 역사적 상상력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영화에선 논문에서는 못 써요. 논문에서는 못 쓰지만 영화로는 표현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오래전에 이게 7세기 때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오래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현대적인 감각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당시에 경상도, 전라도 그리고 지금으로 치면 북한 지방의 사람들이 일단 대화가 됐을까? 한국말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지금처럼 그러니까 지방 언어, 사투리를 썼을까?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입증할 수가 없어요. 사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논문으로 쓸 수가 없지만 영화에서는 이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로. 그러니까 참 제가 그거 보고 참 이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굉장히 제가 고대사를 다시 한번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던 그런 영화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영화에서 중요한 게 첫 장면에 보면 고구려 왕, 백제 왕, 신라 왕 그리고 당나라 황제가 같이 모여가지고 회담을 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또 손뼉을 한번 쳤는데 그게 사자회담이잖아요. 근데 이때가 2003년입니다. 근데 2003년에 어떤 게 있었냐면 북핵 관계로 육자회담이 처음으로 시작됐던 해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티브로 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왕들하고 황제가 모여서 사자회담을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현재의 어떤 이런 것들을 영화에 투영해가지고 과거를 본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손뼉을 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많은 장면인데 또 하나 장면은 겁니다. 형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계백 장군이 이제 황산벌로 이제 출정을 가잖아요. 그러면서 나의 비장한 그 각오, 국가를 위한 엄청난 그 희생 이런 걸 강조하면서 자신의 가족들을 죽이고 가잖아요. 죽이고 가는데 우리가 보통 그걸 이제 초점을 맞췄던 거는 그 계백의 숭고한 정신, 국가를 위한 희생 이런 거였는데 거의 이 황산벌에서 계백의 아내로 나온 배우가 김선아 배우였는데 계백이 딱 죽이러 가니까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혼자 죽지 왜 우리를 이렇게 죽이는 이유가 뭐냐. 사람이 목숨은 다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왜 가는데 나는 살아남고 싶은데 왜 우리를 죽이고 가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감각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도 그랬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역사적 상상력을 발휘하게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영화인 것 같아서 이렇게 추천드리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광해입니다. 다음 조선시대 광해인데요. 이 광해는 우리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광해군 일기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 한 10일 정도가 비어요. 그러니까 왜 비었을까? 이거를 역사적으로 상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광해라는 사람이 또 다른 광해가 있다. 그 시기에 말 못할 사정이 있다. 그래서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또 다른 광해를 놓은 겁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왜 이걸 또 제가 또 손뼉을 쳤냐면 이 광해라는 사람, 광해군이라는 사람이 물론 대군이 아니니까 적통자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해는 조선시대 때의 왕실의 어떤 전형적인 교육을 받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백성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뭐 대동법을 실시한다든가 아니면 당시에 전쟁 이후에 되게 피폐해진 상황을 백성들 위주로 생각한다든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정책을 펴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이 진짜 전통적인 교육을 왕실 교육에서 받은 군이 맞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그리고 또 이때 연기를 1인 2역을 이병헌 배우가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광해라는 영화가 역사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굉장히 좋은 영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암살입니다. 네, 이 암살은 참 많은 좀 논란도 있었어요. 역사 왜곡 논란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 참 그 감독님이라든가 아니면은 대다수의 우리가 바라던 것이 이 영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33년에 뭐 어떤 조선 주차군 그 사령관을 암살한다든가 그리고 친일파를 거두를 암살하다든가 이런 사건은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못해요. 일어날 수도 없었고 그리고 또 33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그 김구 선생님이 그 항저우에서 김원봉을 만난다는 거, 김원봉 선생님을 만난다는 거는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양쪽의 어떤 독립운동의 거두가 이렇게 그 시점에 만나서 함께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열망이 들어간 거죠. 실제적으로 그 조선의용대가 좀 분열되고 그 이후에 김원봉 선생님이 이제 임시정부에 합류하는데 그건 중경 때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갈망됐고 좀 요소가 조금 걸리는 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것은 저는 첫 번째는 이정재 배우가 연기한 염석진입니다. 이 사람이 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밀정인데 처음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 사람이 전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러니까 경무국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의 오른팔이 되는데 이 사람이 모든 정보를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밀정이라는 것이 참 고약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밀정에는 종류가 여러 명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인 밀정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한국인인데 다른 어떤 그냥 일반적인 밀정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고약한 것은 독립운동가라고 생각한 밀정입니다. 그러니까 밀정은 한 명의 밀정이 일본군 100명보다 무섭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정보를 다 지금 일본에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어떤 기록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홍범도 장군이라든가 김자진 장군이라든가 이 사람에 대한 묘사가 너무나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일본 자료에 실려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홍범도나 김자진 장군을 옆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이걸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밀정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여배우입니다. 전지현 배우가 연기한 배우인데요. 네. 이 배우가 암살에 실패를 해요. 실패를 한 다음에 이제 부상을 입잖아요. 부상을 입고 이 다른 배우가 이렇게 하정우 배우가 얘기를 하죠. 왜 너는 두 사람을 암살한다고 우리나라가 독립될 것 같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랬을 때 하는 대사가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으면 다 좋아할 거다. 그러니까 일본의 정책이라는 거에 동의한다고 생각할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보여준다고 하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전 보면서 정말 박수를 쳤던 거 일본에도 뭐냐면 이게 실제로 독립운동가들의 기록에 남아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의 운동을 했던 당위성 그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면서 이렇게 만주로 가고 해외에서 가고 목숨을 버렸던 거 그 이유가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주 좋은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역사적 상상력이 있습니다. 반민특위가 나오는데 이건 친일파 청사 문제거든요. 이게 안 돼요. 하부님도 아시겠지만 그런데 마지막에 이 염석진이 죽게 되죠. 총을 맞아서 죽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거는 역사적 사실과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경찰의 고위 관료가 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암살을 당한다. 반민특위는 실패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거리가 있지만 우리의 어떤 현대사에서 좀 바라는
이런 것들이 또 투영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 생각 없이 영화를 한번 다시 말씀드리지만 즐겁게 보고, 그리고 요거 좀 재밌네 그러면 책을 한국사에 의해 교재 있잖아요. 요거를 한번 이렇게 뒤져보시면서, 그리고 인터넷 검색도 해보시면서 한국사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계속 유지하시면서 방학을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지금 영화로 말씀하셨지만 2000년대 이후에 텔레비전 드라마 사극들이 네, 굉장히 네, 인기가 네, 많았었잖아요. 네. 특히 2000년 초중반에는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들이 다 사극이었었는데 사극들 중에서는 뭐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사극이요? 저는 약간 이게 또 논란이 됐던 드라마가 사극이 있는데, 이게 철인왕후라고. 네, 철인왕후라고, 이게 역사 왜곡에서 굉장히 논란이 좀 됐는데요. 그리고 뭐 중국풍도 있었고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철인왕후를 제가 저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왜 그러냐면 철종에 관한 얘기입니다. 철종. 그러니까 우리 철종이라 그러면 좀 보통 강화도령 해가지고, 그 시기가 보통 우리 교과서나 이렇게 배울 때는 삼정의 문란 해가지고 그러니까 왕의 힘이 약하니까요. 세도 정권이 가장 강하고, 그리고 왕권이 약하고 가장 문란했던, 그리고 철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강화도령이니까 와서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방탕한 생활을 하는, 그러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간, 그 다음에 이제 왕위를 계속 고종이 등극하게 되는데, 어린 나이에 세도 정권 시기죠. 이거를 굉장히 좀 비튼 드라마인 거예요. 그래서 철종이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그 철인 왕후가 실제적으로 안동김 씨에서 이렇게 같이 한 건데, 이 철인 왕후가 안동김 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안동김 씨의 중심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철종과 같이 만약에 조선을 개혁하는 쪽으로 갔다면, 이런 상상력을 발휘한 드라마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그게 좀 과도한 게 있어요. 철종 때 민주주의가 달성되니까요. 그런데 좀 과도하지만 이 철종이란 인물이 우리 역사에서 과연, 그리고 중전이 과연 그렇게 같이 협력했을 경우에 우리 역사가 어떻게 과연 됐을까, 이런 고민을 되게 아주 가볍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게 만든 드라마거든요. 그리고 배우들이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드라마가 가끔씩 생각 없을 때 이렇게 틀어놓고 그냥 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역사에는 if가 없다고 하잖아요. 네네. 예. 근데 이제 사람의 상상력이라고 하는 네. 것은 항상 if를 이제 가정을 해서 누군가 그때 뭘 하지 않았다면, 네. 누군가 그때 뭘 했다면, 이제 그런 상상력이 굉장히 뭐 재미라든가 흥미를 가져다 주는데, 드라마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잘 표현이 되면 많은 재미를 주는 것 같은데, 네. 또 시청자들 입장에서 어느 부분이 사실이고 어느 부분이 거짓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보신 다음에 그게 무조건 역사적 사실이다, 한국사의 어떤 그거다, 정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한번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철인왕후다 그럼 철인왕후로 쳐보시고, 그 다음에 철종을 한번 쳐보신 다음에 그걸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게 좀 비교가 되실 거고, 제가 더 추천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또 철종을 얘기했으니까 그러면은 강화도로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철종 생가가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가보시면 또 설명도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 일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철종이 실제적으로 뭐 이제 왕이 될 수 없었으니까요. 근데 왕이 되기 전에는 그쪽에서 되게 핍박을 받다가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집도 이제 기와집으로 다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제주에 있었던 벼슬아치들이 되게 철종에게 많이 이렇게 좀 아부를 했다는 이런 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면서 그런 드라마와 역사적 사실과 현장을 같이 한번 이렇게 복합해서 보시면 한국사가 참 재밌는 거구나, 객관식 시험과는 완전히 다른 거구나, 연도하고 인명 외우는 거랑은 또 다른 재미가 있구나, 우리 삶이랑 연관되어 있구나, 이런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런 것들은 역사 왜곡 논란이 항상 생길 수밖에 없지만, 아예 뭐 대체 역사 같은 경우는 완전히 허구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제가 젊었을 때는 이제 1980년대 비명을 찾아서라는 복고의 복고의, 네, 네. 대체 역사 예. 소설이 있었고 2000년대 초반에 또 아주 인기 있었던 만화 중에 궁이라는 만화도 있었고 그리고 대체 역사서도 또 재밌게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그렇게 그러니까 픽션이고 그러면은 그거를 사실 정통 대하사극 이렇게만 안 하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비판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제 또 시각이 또 다르긴 합니다.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시각과 한국사를 전공하시는 다른 선생님들은 또 다른 시각을 가질 수는 있는데 저는 그거를 이제 우리 학우님들이 보신 다음에 제가 꼭 한번 이게 맞나 이렇게 한번 의문을 가지시고 그러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풍성하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추천드리고 막간 이제 홍보를 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 문화경영학과 학부 과정에서도 아주 배우실 수 있겠지만 이제 대학원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요? 네, 그렇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오시면 아주 또 즐겁게 아주 철학과 예술과 사회학과 대중문화와 한국사를 넘나들면서 참 재밌겠다. 그럼요. 저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배우실 수 있다는 거 언제 다시 지원할 한번 수 있나요? 아쉽게도 올해는 일단은 마감이 됐고요. 내년 한 10월경에 유심히 홈페이지를 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예. 네. 중요한 정보입니다. 아유 몰랐습니다.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네. 마무리까지 잘 하셨네. 보면은 이제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이제 대중 드라마라든가 이런 상업 영화, 그다음에 순전한 창작의 영역에 속하는 그런 창작 소설 이런 것들은 이게 허구라든가 다른 관점이 개입될 수밖에 없죠. 사료에 네. 기반하지 않은 그거는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봐요. 근데 만약에 학자들이 주도해서 그 사료의 팩트를 흐리려는 시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그거는 들어서 타협이 되지를 않는 거가 아까 있습니다. 반민특위 네. 같은 것 생각해도 그 어떤 사람을 우린 도저히 건국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런 위치를 막 이렇게 억지로 부여하려는 운동이라든가 고종의 장녀들도 유라이트가 아니었고 아닙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러니까 이제 고종을 너무 크게 미화한다든가 네. 뭐 이런 네. 움직임들이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럼요. 이렇게 전문적인 사학자들 중에서도 네, 그런 거는 저기- 좀 굉장히 위험한 시도 아닌가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예. 남경 쌤 굉장히 위험한 상황. 뉴 라이트인데 오른쪽이 아니라 빛. 새로운 빛. 역시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빅기현. 오늘 감사합니다. 제가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최근에 가장 핫한 게 환단곡이잖아요. 환단곡이네. 한마디로 정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단고기는 일단은 위서입니다. 위서기 예, 때문에요. 그게 정통 역사 이제 이쪽이 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그게 환단고기가 현대로 오게 되면 정치적으로 이용이 됐습니다. 맞아요. 예. 정치적으로 이용이 됐기 때문에 그 환단고기를 이렇게 정설로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 정치적인 의도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환단고기를 통해 가지고 역사를 한다. 근데 그러면 그게 그 지금의 의미가 뭐냐? 지금의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광대한 우리 역사를 굉장히 뭐 중국을 비롯해서 모든 것에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지금의 우리한테 그게 주는 의미가 뭐냐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다른 나라들이 같은 논리로 우리를 비판하고 다 우리 영역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거를 대응할 수 있느냐? 절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즘에 역사학계가 많이 이제 그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고대사 선생님들이 인터뷰도 하시고 그리고 단체들이 성명서도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더 관심 있으신 학우님들은 좀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위서라는 뭐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신뢰성을 부여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우리 고대사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참조하는 자료 중에 이제 위지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은 사실 또 그 나라 입장에서 네. 써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일본 서기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고 네. 그러면 뭐 그게 정통 사료라고 해서 우리가 꼭 거기에 대해서 신뢰성을 부여해야 되느냐 네. 아니면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그 사료라는 거는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고 특히 그 위시기로 갈수록, 그러니까 고대사로 갈수록 사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시기 즈음에 만들어진 그 역사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반드시 진실이냐, 그리고 그게 반드시 옳으냐, 이거는 역사학자들은 반드시 그걸 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료를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비교하게 되는 거고요. 일본 서기 같은 경우도 역사학자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 서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전에 나온 그 역사서기 때문에요. 고대사 연구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료가 되죠. 하지만 대표적으로 뭐 임나인몰 일본 무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른 쪽 중국 쪽의 자료라든가 이런 게 교차를 해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당시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료 비판이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가는 것이고 이러한 사료 비판은 역사를 공부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대학원에서 배우는 거죠. 예, 대학원 오시면 예, 저와 함께 즐겁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환단곡이 부작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식민지 시기 때 그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그때야 뭐 어떤 민족의 어떤 자긍심, 자부심 이런 것들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어떤 실증주의에 근거하지 않은 상상 속에서 어떤 것들이 만들어졌고 그때 효과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현재는 부작용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환빠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제 환빠라고 하는 건 황당고기를 추적하는 사람들인데 제가 이제 한센병을 하는데 한센병이 이제 조선왕족실록의 1400년대 세종 때 처음 기록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가져다가 당시에는 조선에는 한센병이 없었다. 그럼 제주는 어떤 곳이냐? 제주는 인도에 있었다. 그래서 제주가 인도에 있었나? 그리고 한참 읽었습니다. 근데 뭐 근거도 엄청 많아요. 긁어가지고 와가지고 당시에 인도가 한센병 유병률이 높았고 뭘 했더니 그게 제주인 것 같고 그러더니 마지막 글은 뭐였냐면 사실 당시의 인도는 우리가 지금 현대하는 인도가 아니다. 그 인도는 아메리카 대륙에 있었다. 그래서 조선은 아메리카 대륙에 있었다. 이런 식의 정말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이상한 이야기들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가 사실은 우리 민족의 땅이었다. 이런 식의 글들이 많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 이제 최근에 우리 대통령님께서 환단고기를 언급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도 약간 논쟁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환단고기를 언급하거나 환단고기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신호를 줬었을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역사적인 어떤 시각도 사실은 의문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수 쪽에서는 하는 이야기가 지금 최근에 4.3도 계속 정치적인 논쟁이고 그렇죠. 여순도 정치적인 논쟁인데 이걸 엮어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환단고기를 믿는 사람이고 역사적으로 문제가 있는 시각이 문제가 있다. 근데 저 사람이 4.3과 그 여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저게 맞는 걸까? 라고 하는 지금 그런 입장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단국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저는 현재 와서는 득보다는 실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덧붙여서 꼭 말씀드려야 될 게 저는 항상 인도네시아서를 주장하고 있는데 환단고기에 따르면 그 제주네시아가 돼야 되잖아요. 절대 반대합니다. 저는. 제가 젊었을 때는 그때 비유백제에 대한 네. 얘기가 좀 있었는데 네, 맞아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래서 비주백제가 그 온주하고 형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고대사를 정확하게 아주 깊게 본 건 아니지만 저랑 근무했던 분이 바로 옆에 고대사 전공자여가지고 옛날에 학예사 할 때
그런데 비류백제하고 온조백제는 그러니까 형제라는 것보다는 어떤 독자적인 세력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비류백제라는 게 있고 온조백제가 있는데 이 온조백제가 이제 비류백제를 병합해가는 그 지역으로 이런 식으로 비백제가 중국이 아주 광대한 영토를 갖고 있었다 이런 식의 그거는 증명할 필요 없죠. 예, 주장만이고 그거는 없는. 네. 그래서 그 온주하고 비류가 예전에 그 저기 주목 영화 할 때 그때 이제 소선호 나오면서 이제 조금 또 이제 그때 한번 백제 관련된 게 이렇게 좀 많이 부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글쎄요 그쪽에 있는지는 연구를 해봐야 될까요? 중국 쪽에 있는지 비류 백제가 근데 당시에 이제 한반도 토착 옛날 한 네. 사만들의 그런 걸 보면은 작은 이제 그럼요. 정치 세력으로 네, 지방 정치 세력으로 이렇게 있었을 확률들은 되게 높죠. 네. 그러니까 그게 중국 쪽에서 이제 저쪽 고려가 만들어지고 이제 넘어가면서 유리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정설은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죠. 내려오는 네. 거고, 근데 이제 비류하고 온조 백제가 같은 계열인지 아닌지도 이제 조금 더 깊게 봐야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 내에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들 보고 계시고, 그게 이제 병합이 되면서 이제 백제국으로 이제 크게 스케일이 좀 커지니까. 작아요. 아메리카 대륙도 못 가고. 네. 실망이에요. 저희 지금 두분만으로 50분 넘게 올라온 상황이었습니다만 아니 갑자기 이게 만담회가 되고 죄송합니다. 인도네시아로 하겠습니다. 저는. 빨리빨리 진행할까요? 예. 겨울에는 역시 따뜻해야죠. 전 정준영입니다. 그래도 제가 최근에 패딩을 몇 개 샀는데요. 그 중에 하나에 등판에 열선이 심어져 있어요. 좋죠. 네, 배터리 연결하면 배터리 이렇게 꽂아. 그 등이 따뜻해지는 이런 패딩이 있더라고요. 혹시 저처럼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이라면 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이제 평소에 하던 얘기들은 다 노는 얘기였는데 오늘은 좀 방향을 바꿔서 공부하는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뭐 계기가 하나 있는데 그 계기는 뭐냐면 제가 방학 동안에 책을 한 권 쓰기로 했거든요. 출판부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내년 월드컵을 맞이해서 축구에 대한 책을 한 권 쓰기로 너무 했는데 좋습니다. 흥미 진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료도 다시 이제 좀 모아야 되고 그 자료들을 정리하고 뭐 이런 지금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알고 굉장히 기뻐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학과에서 공식적으로는 그 졸업 논문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졸업 논문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졸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으로서의 논문 제출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졌죠. 그렇지만 이 총장배 논문당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남아있고 그래서 논문을 쓰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이제는 뭐 학년의 제한 같은 것도 없죠. 과거에는 이 일정 학점 이상을 취득했을 때만 논문을 제출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뭐 그런 제한 조건이 없이 누구나 내가 이 논문 경진대에 한번 출품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논문을 충분히 쓰실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논문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번 겨울방학 때 이용해서 사실 여름방학 때는 너무 더워가지고 여름방학 때 제가 원래 축구에 대한 책을 계약한 게 작년 6월인데 원래는 여름에 좀 쓰려고 했었는데 너무 더워서 하나도 못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로 지금 미뤄졌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뭐 논문 준비도 여름방학 때는 결심을 하더라도 지키기가 쉽지 않고요. 이제 겨울방학 때는 상대적으로 좀 논문을 쓸 만한 어떤 여건들 같은 것들도 마련될 수 있을 테니까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겨울방학 때 논문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고 싶다라는 이런 주제를 하나 잡으시고 그 주제를 잡으신다면 되게 어떠한 식으로 내용이 구성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을 그걸 우리가 흔히 아웃라인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잡고 그렇다면 이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료들이 필요할까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하시면서 그 자료들을 찾아보시고 그걸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의 관점을 가다듬고
이렇게 하시면서 논문 미학과의 논문 졸업 논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졸업 논문은 아닙니다만 논문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엄청난 길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A4 용지 한 10장 정도 분량들을 여러분들이 채워 나가 보시는 그런 훈련을 막대 한번 해보신다면 그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이런 어떤 작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수 과정이 필요하시다면 교수들한테 문의를 하셔도 되고요. 자문을 구하셔도 되고 일이라는 것에 관심이 있는데 이걸 논문으로 풀어나가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과정 중에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느냐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를 해주시면 우리 교수님들이 아주 성실하게 답변을 드릴 테니까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과학을 알차게 보내는 방법일 수도 있고 또 의미 있게 보내는 이런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겨울에 너무 따끈한 봄꽃과 그럼 언제 출판이? 겨울에 다 쓰시고? 네, 2월까지 원고를 내야 되고 그리고 6월 전에 출판이 이루어져야 되는. 축구의 어떤 부분 쓰시는 거예요? 축구의 모든 그래서 지금 그 생활체육 지도과의 박상현 선생님하고 공저인데 그 역사, 문화, 산업 이 세 개 파트를 생각하고 있고 제가 이제 역사 쪽하고 문화의 반, 그다음에 박상현 선생님이 산업하고 문화의 반 이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나오면 꼭 읽어야 되겠네요. 그럼요. 꼭 사봐야겠어요. 제 교과목 세계 정치와 경제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스포츠인데 스포츠 부분을 학우님들이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할 수밖에 없죠. 예, 신자유주의가 이제 스포츠 산업을 어떻게 바꿨고 이제 그것이 축구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 유럽에 이제 많은 외국인 선수들이 뜬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매일 밤에 EPL. EPL을 보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 그런 이야기가 너무 흥미진진한 것 같습니다. EPL만 보는 게 아니라 CDA도 보고 요즘 미국 축구도 많이 보고 보기 때문에 네. 사실 신자유주의가 이렇게 탁 발흥하기 전에 영국 프로축구 같은 데는 이류 리그였거든요. 예. 예. 아무도 가지 않는. 그렇죠. 예. 갑자기 체급이 엄청 커졌죠. 예. 그게 자본이 많이 투입되면서. 사실 그건 신자유주의의 영향도 이제 크지만 또 그 전에 영국 축구가 악명 높았던 훌리건이잖아요. 훌리건에 대한 통제라고 하는 것도 좀 영향을 미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훌리건들이 보통 노동자 계급의 젊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니까 돈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주로 입석 자석에서 주로 응원하다가 그래서 스타디움이 무너지는 이런 사고도 있었는데 EPL이 프리미어리가 만들어지면서 전부 다 앉는 자석으로 바뀌었고 중산층 가족 중심의 이런 어떤 관람 문화 같은 것들을 만들었죠. 훌리건의 설자리를 좀 없애려고 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요인이었습니다. 이제 그게 결국 이제 대규모의 자본이 들어가고 그 자본이 스타디움을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이제 럭셔리하게 꾸미고 그러면서 이제 노동자들이 입장료를 못 사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대신에 이제 중산층들이 그 자리를 채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오래 못 갈 거예요. 왜냐면은 중산층 이상을 타겟을 못 하니까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도 축구 안 하고 럭비 하거나 아니면 폴로를 하기 때문에 축구는 그들의 스포츠가 아닙니다. 상류층의 스포츠가 아닙니다. 이 책 나오면은 저는 예전에 축구의 역사라는 번역서를 본 적이 있는데 그거가 많이 좀 팔렸다고 알고 있거든요. 정준 선생님 글 쓰시면은 그 책보다 훨씬 그 책을 능가하는 책이 될 것 같은데요. 잘 팔리면 출판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다음 진보 선생님. 예, 진보성입니다. 오늘 동지에서 이거 보실 때는 이제 동지가 지났겠습니다만은 밤이 길어지면 이제 영화와 책이 사실 시간을 이제 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매체예요. 저는 영화 한 편을 이제 소개를 제가 본 영화인데요. 여기 대학로 극장에서 한번 봤습니다. 이 여행과 나날이라는 일본 영화입니다. 근데
잘 아는 심은경 배우가 주연을 했어요. 저는 사실 이제 이 영화를 본 이유가 심은경 배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예. 그 옛날 수상한 그녀부터 아주 연기 잘하는 배우. 예, 상상할 수 없는 연기를 해서 너무나 재밌고 얼굴 자체가 재밌잖아요. 예, 배우가 선생님이 지금 그런 말을 쓰시는데 저랑 약간 비슷해서 재밌는 굉장한 표현력을 가진 배우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발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아니 굉장히 배우다운 그런 이제 어떤 내면 자기 내면과 외면이 정말 배우다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 이 여행과 나날에 보시면은 이제 설국의 어떤 배경인데요. 이 재밌는 게 이 심은경 배우가 이제 작가로 나오는데 자기가 구상했었던 그런 이제 소설 속의 세계하고 실제 세계가 중첩에서 왔다 갔다 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무슨 영화지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요 현실 세계 다시 이제 심은경 배우의 어떤 책으로 들어가는데 굉장히 이렇게 눈이 내린 일본의 아주 전형적인 그런 작은 마을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숙소를 못 찾다가 이제 어떤 숙소 산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어떤 허름한 여관, 오래된 여관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만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귀신은 나오지 않고요. 출연하는 사람 굉장히 숫자가 적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이걸 보니까 귀곡선장 느낌이 들어서 그렇지는 않고요. 귀신이 나오진 않고 굉장히 좀 재밌는 요소들이 코믹 요소들이 중간중간 이렇게 끼어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굉장히 또 이렇게 영화를 보다 보면은 영화에 이렇게 빠져 들어갈 듯 하면 다시 나오게 되고 들어갈 듯 하면 나오게 되면서 내가 영화를 보고 있구나 요거를 자각하게 되면서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영화다. 예. 가끔 딱 한 번 저는 졸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영화가 안으로 몰입시키다가 갑자기 빠뜨리고 그런 이제 패턴을 보이는데 혹시 숨에 빠뜨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뭔가 편안하다는 거죠. 이 겨울밤에 이 일본의 어떤 설국의 이 정겨운 평, 이 배경이 굉장히 아름답고 정말 그 영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한 번은 볼만한 영화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자세한 줄거리 말씀드리면 이제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이 영화를 한번 보시면은 편안하게 경치를 감상하면서도 대사도 꽤 많잖아요. 근데 아주 편안하게 그 영화의 내용으로 빠져들었다가 다시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예매율은 7이니까 뭐 급하게 이렇게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면 바로 볼 수 있고 다만 빨리 내릴 수도 있으니까 급하게 안 보면 사라진다는 뜻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늦지 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거 그리고 이제 가져온 김에 이제 책은 기후협치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지구 거주자들의 공생과 연대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신승철, 이승준이라고 하는 철학 전공자 두 분이 저작한 책입니다. 신승철 선생님은 이제 생태적 지혜 연구소의 소장으로 계셨는데 2년 전에 안타깝게도 별세를 하셔가지고 갑작스럽게 별세하셔서 좀 이승준 선생님이 나중에 이 앞에 신승철 선생님의 그 글을 모아서 완성하는 책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협치라고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의 시대 그리고 생물의 멸종의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관치가 아니라 시민과 다중이 주도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이제 주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전공자들이 뭐 전공이 또
들레즈, 가타리 뭐 이런 거 전공한 분들답게 뭐 새로운 수평적 개념, 뭐 이런 리종 이런 개념들 막 사회학적, 철학적 개념들도 많이 등장하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뭘 해야 될까?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시민들이 다중으로서 어떤 그 위에서 아래로의 위계적인 질서, 관치에 이렇게 위에 거를 어떤 매뉴얼을 조달받아서 그걸 이제 받아서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균적인 사회를 만들어서 그 사회에서 인종이라든지 계급이라든지 뭐 지역 다양한 이 금은방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제 초연결이라고 하는 개념이 대두되고 있는 이제 앞으로 이제 사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이제 시민들이 다중들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그 고민들을 이제 매뉴얼이기도 하고 개념서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한 2달 정도면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지금 아직 다는 못 읽어봐서 뒤쪽에 좀 남아가지고요. 좀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좀 추천해 드립니다. 예. 그래서 올겨울에 뭐 이렇게 2개 하시면은 굉장히 이제 가성비 있게 즐길 수 있을, 겨울을 잘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많은 교수님들이 좀 학구적인 걸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저는 좀 말랑말랑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한테 연말은 내가 연말을 어떻게 보냈지 하고 떠올리면 너무 소박할지 모르지만 항상 가요대제전 이런 걸 보면서 TV를 보면서 이제 귤 까먹으면서 뭔가 연말 분위기를 많이 느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연말이 시상식이라는 단어를 좀 떠올리게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그 시상식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또 제가 소개하고 싶은 시상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홍콩에서 열린 마마라는 그런 그 대중음악 시상식에서 제가 재밌게 봤던 장면이 스트레이키즈라고 하는 아이돌 그룹이 있는데 그 아이돌 그룹이 상을 받으면서 본인들이 국내 시상식에서 본인들이 상을 받은 게 처음이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사실 시상식을 왜 보냐면 누가 1등을 하는지 궁금한 게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이런 문화예술에 어떤 가치와 개념으로 접근해서 누구에게 상을 주는지 거기에는 사실 많은 어떤 인정투쟁이라거나 상징투쟁이 녹아져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이제 그 지금의 약간 동시대 트렌드를 많이 관찰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조만간 내년 2월 1일에 그래미 시상식이 열리는데 사람들의 이제 초미의 관심사는 올해 K-팝 데몬 헌터스와 또 이제 로제 아파트가 상을 받느냐 아니냐 뭐 이런 건데요. 이제 관련해서 그러니까 상을 받으면은 뭐 학우님들께서도 한국과 관련된 가수가 상을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시겠지만 한번 이제 그런 상을 받는다는 게 전체 글로벌 어떤 음악 시장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제가 작년 그래미 어워즈를 보면서 작년에 이제 비욘세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가수가 상을 받았는데 그 상을 본인이 원래 평생 동안 해왔던 댄스 음악으로 받은 게 아니라 그 컨츄리 음악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올해 앨범상을 받은 걸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래미가 그동안 비욘세가 흑인이기 때문에 좀 인정해주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다가 미국의 지금은 좀 보수적인 음악이 되어버린 컨트리 음악으로 자기의 장기를 보여줬을 때에서야 사람들이 이제 비욘세를 인정했다라는 어떤 평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누가 상을 타냐가 아니라 후보는 누구인지, 왜 이런 사람들이 후보일까? 약간 이렇게 시상식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 과목 중에 동시대 예술산책이란 과목에 제가 이제 항상 학우님들께 내는 기말 과제물이 주변의 소리를 녹음하는 겁니다. 근데 항상 이제 학우님들의 반응은 첫 번째는 내 주변의 소리를 녹음하는 게 왜 예술이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근데 저도 최근에 제 주변의 소리를 한번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좀 공유드려보고 싶은 게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이 말하는 거를 이제 가끔씩 이제 녹음을 합니다. 일부러 녹화가 아니라 녹음을 하는데요. 제가 지금 둘째 아이가 말한 거 하나 녹음한 거를 재미삼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좀 열악한 주거 상황에 놓여 있는 상태라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시키지 않았는데 아이가 이런 말을 한 걸 제가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바퀴벌레 세상 같아요. 우리 집은 왜 바퀴벌레가 많이 살고 이 80만 원 옥주경이가
점점 끊어지고 있어. 네, 이런 아 귀여워. 저희 집에 요새 바퀴벌레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저희 아이가 시키지 않았는데 이제 막 혼자서 이것저것 막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이제 녹음을 한 건데요. 제가 이걸 왜 들려드리냐면 지금 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올해의 작가상이라는 그 1년 동안 그 동시대 미술의 트렌드를 보여주는 전시에서 김영원이라는 어떤 그 사운드 아티스트 작가가 그 4명 중에 1명으로 뽑혀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취의 정치라는 그 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작가인데 이 작가의 그 작업 중에 사실은 상당 부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뭐 조금은 의도된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소리가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들리는 우리 주변의 소리를 작품으로 재구성하거든요. 근데 제가 관련해서 사실 정주 선생님께 되게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 작가가 이제 항상 하는 작업 중에 붉은 소음이라는 제목의 작업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1960년대, 70년대 도시에서 많이 들렸던 소리 중에 이렇게 그 어떤 그 확성기가 있고 정부에서 약간 반공주의적인 맥락에서 그 북한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그거를 그러니까 이분은 나이대도 그렇고 지금 그 소리들이 남아있지 않다 보니 기록을 이제 리서치를 하셔서 그 소리를 다시 재구성해서 본인이 그거를 작업으로 만드는데 아무리 이제 그걸 봐도 정말 60, 70년대 그런 소리들이 되게 우리의 일상을 지배했었나? 약간 그런 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라디오 보급이 많지 않았을 때는 앰프촌이라고 해갖고요. 앰프를 마을에 설치해놓고 거기에서 라디오 소리가 나오게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뭐 대표적으로 되면 매주 수요일인가 아침이 되면 국민체조 시작 하면서 이건 종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마다 그런 아주 대형 빛가가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국민체조를 하겠고 그다음에 90년대 1990년대 초반까지 있었던 건데 이 국기하기식 그래서 해가 질 때 되면 애국가가 나오면서 모든 사람이 길에 멈춰서 가지고 태극기가 있는 방향으로 향했어야죠. 지금도 그런 식의 군부대에 소리들이, 남아있는 곳곳에 있었습니다. 저녁 6시에. 이 특히 겨울철이면 뭐 정부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가장 어릴 때 많이 들었던 것은 메밀무 잘 살았다. 네. 요즘도 홍대는 가끔 들리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그쵸, 통대리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방송 민방위 그렇죠. 훈련 날 민방위 이런 때 아직 훈련 흔적이 날이. 남아 있는데 아. 옛날에는 저 옛날 사람인 건지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제 북한 정권에 대한 그런 이제 맹비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 안에 내용에서도 그거를 뭐 많이 했었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작가가 그런 거를 다시 이제 재구성해서 작업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학우님들도 가서 보시면 내가 미술관에 갔지만 미술 작품을 보는 게 아니라 계속 스피커가 수십 개의 스피커가 이제 헤드셋이 있고 그거를 이제 하나씩 청취해 보는 네, 그런 전시를 하고 있어서 마침 이제 제 과목하고도 연관되고 이게 이제 올해의 작가상의 후보작 중에 하나라서 이런 것도 예술이다라는 점에서 한번 이번 방학 때 시간 내서 국립현대미술관에 네, 전시 관람을 가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짧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석입니다. 이렇게 성현주 선생님이 애써서 이렇게 너무 학술적인 그런 거 말고 가벼운 쪽으로 돌리시려고 했는데 저는 눈치 없이 다시 비장한 학술 도서로 이렇게 왔습니다. 이 책은 이제 우리말로는 소포클레스 전집이라고 이렇게 옮겨놨는데 제가 지난 10월에 이제 낸 책이에요. 소포클레스라는 기원전 5세기에 아테나의 시인이 쓴 비극 작품이 이제 120여 편이 넘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 2500년 후에도 전해지는 건 7편이 있습니다. 그 7편의 작품들을 모두 우리말로 옮긴 것인데요. 다 다양해요. 7편이 다 다양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이디푸스 왕, 안티고네 이런 작품들도 있고요. 아가멤논 가문의 이야기가 담긴 엘렉트라 같은 것도 있고 훨씬 더 신화적인 얘기들도 있어요. 헤라클레스와 데이아네이라가 나오는 이야기도 있고 트로이아 전쟁에 이제 참여했었던 아이아스라든가 필로크테테스 같은 인물들이 나오는 그런 비극들도 있습니다. 다양한데 전체적인 구도는 단 한 가지예요. 이 인물들이
본인들의 삶의 향방을 걸었던 단 하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단순한 여흥도 아니고 또 노골적인 그런 교훈도 아니고 그래서요. 그 이야기 중에서 우리한테 던져지는 질문이 있고 그 질문은 우리한테도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이렇게 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그런 작품들만 엄선을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을 내부해오면서 우리에게 항상 현재적인 질문을 던지는 작품들만 골라서 고전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그 고전의 세계에서는 항상 그 신의 지위를 내려놓지 않은 그런 작품들도 있어요. 호메로스의 두 서사시가 그렇죠.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가. 그 다음, 그러니까 인간계에서의 정말 최고는 누구냐라고 꼽는다면은 저라면 이 소포클레스의 비극 작품들을 꼽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기원전 5세기에 그 고대 그리스 문명이 가장 빛났던 그 정점의 시기에서도 마찬가지의 평가였고요. 가장 빛나는 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 하나 때문이라도 우리가 한번 읽어볼 만하고요. 그 후세에 미친 영향 같은 건 제가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말로 이제 히라버 원문에서 번역된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다 옮긴 것들은 별로 없고요. 그 오이디푸스 가문 이야기들 중심으로 이제 옮긴 것들 2개, 3개 정도 있는 것들이 제일 많죠. 저는 이제 이 낯설음을 좀 두려워해서 뒤에 해설도 우리 독자 입장에서 읽을 수 있는 것들을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읽을 이유도 없고요. 요거를 다 완독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할 수 있으면 좋죠. 하지만 이제 한 편당 약 1,500행 내외 정도예요. 그래서 반나절 정도 시간을 내면은 한 편을 완전하게 읽고 해설까지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은 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공부가 하고 싶어서 그리고 어떤 수단으로서 도구로서의 그런 책 읽기가 아니라 그 자체를 위한 책 읽기를 하려고 이렇게 문화교양학과에 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학기 중에 그런 거를 마음 놓고 하기가 또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과제물이나 시험 공부하려면은 그렇게 여유 있는 마음이 안 생기니까요. 독서는 그런 초조한 마음에서는 하기가 어렵죠. 방학 때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몇 편이라도 이렇게 읽어주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런 말들 할 수 있어요. 우리 교양인 혹은 지식인의 세계에서 소포클레스의 비극을 읽은 적이 있냐라는 질문을 이제 받으실 수 있는데요. 보통 정답은 잊어버렸답니다. 읽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좀 결격사유가 되고요.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서 잊어버렸다라는 말씀을 할 수 있게 지금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이거 예. 지금 번역하시는 예. 그 일환으로 지금 그렇죠. 내신 예, 거잖아요. 예. 지금 이제 80세까지 할 그 리스트들을 모아놨는데 그 전까지 이제 아프지 말아야죠. 다음 하시는 작업도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보통 우리가 이렇게 히랍 비극의 3대 작가 이렇게 꼽으면은 뭐 3개, 4대 미드필더 이런 식으로 꼽으면은 소포클레스 바로 윗세대에 있었던 아이스퀼로스를 꼽고요. 그 다음에 소포클레스를 꼽고 그 다음에 소포클레스와 거의 동시대에 활약했던 에우리피데스 요 3명을 꼽아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작품들은 소포클레스가 7편, 아이스퀼로스가 7편, 에우리피데스가 19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에우리피데스를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건 언제 완간될지 모르겠습니다. 요거보다 분량이 3배 정도 될 텐데요. 그것도 빨리 해야죠. 이제. 요새 눈이 침침해져서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만 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서정시로 갈 거예요. 사포, 핀다로스 같은 아름답죠 아주. 건강 진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건강이 절 조심해야겠죠. 번역이라는 게 이게 너무 이게 힘든 일이긴 하고 문학의 번역은 확실히 힘들어요. 예. 예를 들어서 저는 여기 나온 우리한테 제일 잘 알려진 작품이 오이디푸스 왕일 거예요. 근데 그 왕이라는 단어 대신에 원래 히라버 원문으로는 오이디푸스 튀라노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옮겼는데 그 이유도 있습니다. 사실 히라버에는 왕을 가리키는 말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왕위 승계 방식에 초점을 두면 둘로 나뉩니다. 자기 힘으로 왕 된 사람이 있고 자기가
세습의 자격과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전임자가 은퇴하거나 유고가 되면 자기가 왕이 되는 세습왕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세종대왕 같은 사람은 세습왕이죠. 근데 누르하치 같은 사람은 이제 자기 힘으로 왕된 사람이죠. 근데 그렇게 자기 힘으로 왕된 사람을 히라보는 튀란노스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세습왕들은 바실레우스라고 부릅니다. 어떤 한 사람도 이 두 가지 지위를 동시에 점유할 수가 없어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둘 다 배반 사건인 거죠. 근데 오이디푸스 같은 경우는 이 두 개를 다 합니다. 자기 힘으로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고 테바의 왕이 되는데 그런 점에서 튀라노스지만 전임자와의 어떤 생물학적 관계를 생각하면은 자기 친부기 때문에 바실레우스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 품을 수 있는 모든 역설을 한 캐릭터에다 다 집어넣은 게 이 시인의 어떤 저는 설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목부터 이제 숨이 콱 막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왕이라고만 번역을 하면은 그 영리가 사라질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이렇게 뒀습니다. 그걸 굳이 티라노스라고 예. 했다는 것은 뭐 거기에 그런 의미 부여를 했다는 의미겠네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궁색하지만 이렇게 해설로도 붙여놨어요. 왜냐하면은 모두가 다 히라버를 잘 알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작품에 들어가기 전에 제목만 보고도 이미 충격, 쇼크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목이죠.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역설과 아이러니를 이렇게 설계하는 데는 소포클레스만한 그런 작가가 없었죠. 네, 지금까지. 네. 이준호 선생님께서 분위기를 약간 더 학술적으로 들으셨다면 네, 탓하지 마. 저는 이제 그걸 이제 더 늪으로 이제 깊이 빠져들이는 역할을 하면서 맞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제 크게 책 자체는 세 권의 책에 대해서 세 권의 책? 그냥 주제는 두 개고 책으로는 권수 따지면 애매하군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진짜? 일단 첫 번째는 원래 제가 책을 좀 도서관에서 빌려 쌓아놓으려고 했는데 지금 도서관에서 너무 책이 다 대출돼 버리는 바람에 가져올 수 없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여기 화면에 안 나오는 제인 오스틴의 책들 소설들입니다. 왜냐면은 사실 얼마 전에 제인 오스틴이 1775년 12월 16일생이라서 바로 얼마 전에 제인 오스틴 탄생 이제 250주년으로 여기저기서 약간 큰 행사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작게 기념한 이벤트도 열리곤 했거든요. 그래서 오스틴 같은 경우는 주저들이 한국어로 거의 다 번역이 되어 있는 편이라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한 번쯤은 소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특히 로맨스 장르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첫으로 출간한 이제 이성과 감성, 보통 영어로 센스 앤 센서빌리티라고 얘기하고 한국어로는 약간 번역본마다 옮기는 게 좀 다르긴 한데 일단 가장 흔하게 이성과 감성이라고 옮기는 수업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오만과 편견, 그리고 이제 맨스필드 파크, 그 다음에 에마, 그리고 노센거 이제 이게 원래는 노센거 애비라서 이 애비를 사원에 옮길 것인가 수도원에 옮길 것인가에 따라서 약간 번역이 다르긴 한데 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퍼수에이션 이제 설득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후에 한 60년 정도 지나서 이제 레이 수전이라는 작품이 등장하긴 하는데 이거는 사실 앞에 6편하고는 약간 여러 가지 성격이 좀 다른 작품이라서 같이 보면 좋지만 어쨌든 약간 결이 좀 다른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작품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는 건 당연히 목표가 아니고 어쨌든 오스틴은 뭐랄까요 그러면은 사실 로맨스 장르에서 오스틴이 처음 있는 작가도 아니고 마지막 있는 작가도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것은 오스틴을 거치면서 이른바 여성형 로맨스의 기본적인 틀 같은 것들이 꽤 이제 공식화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틴을 지금 읽으면은 분명히 이 소설들이 대부분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영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긴 한데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도 약간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건 부분적으로 오스틴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클리셰적인 로맨스 관계를 잘 끌어가면서 동시에 이제 그 배경에 굉장히 특히 여성들이 처해 있는 굉장히 현실적인 조건들에 대한 성찰을 굉장히 날카롭게 하고 거기서 가끔은 거의 짓궂다고 생각될 정도로 이제 냉정한 코멘트를 탁탁 남겨놓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드문 재능의 작가이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약간 기억되는 작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스틴 출생 250주년을 맞아서 한국어 번역본도 물론 사실은 영문학 전공자로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영어로 읽는 것이 제일 좋긴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뭐 모든 외국 문학의 한계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한국어는 꽤 여러 가지 종류들이 다 번역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크게 무리 없이 읽을 수 있는 번역도 꽤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소설을 읽고 싶다라고 하면은 오스틴의 6권을 다 읽으면은
꼭 6권 다 안 읽어도 괜찮은데 몇 권만 읽어도 지금 나오는 로맨스의 원형들, 여러분들이 드라마에서 보든 아니면 소설에서 보든 그 여러 가지 로맨스 작품들의 원형적인 갈등 구도 같은 것들이라든가 긴장 구도 같은 것들의 공식을 상당히 많이 그 원형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약간 좀 겨울방학 때 이제 재밌는 게 읽고 싶다, 그래도 재밌는 걸 읽으면서 교양을 쌓고 싶다 이렇게 하실 때 이런 오스틴의 작품들을 같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좀 헤비한 주제로 들어와서 저는 오늘 오스틴의 얘기 끝난 다음에 두 권의 책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제 조엘 모키르가 쓴 이제 성자의 문화라는 책이고, 다른 하나는 크리스토퍼 클라크가 쓴 이제 한국어로는 두 권째 분책이 되어 있는데 영어판에서는 이제 한 권입니다. 어쨌든 영어판은 두껍습니다. 한국어판은 두 권으로 되어 있던 혁명의 봄, 원어로 이제 Revolutionary Spring이라고 해서 1848년 혁명을 다룬 작품입니다. 먼저 혹은 모키르라고 쓰는데 작품부터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사실은 우리 과에서 가져오기 약간 독특한 사람이긴 해요. 왜냐면 모키르는 통상적으로는 경제학과에서 많이 다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제사 수업을 들으신다고 하면은 한 번쯤 이름이 언급되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 최근 노벨 경제학상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트렌드가 재작년에 클라우디아 골딘도 그렇고 작년에 데런 에스모글루 혹은 아제몰루라고도 하죠. 도 그렇고 올해 조엘 모키르도 그렇고 공동 수상자들에서 거의 경제사,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적인 관점 갖고 경제에 관련된 역사를 보면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는가를 탐구한 사람들인데 3년 연속 수상이 가는 독특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바로 조엘 모키르라고, 이 사람은 처음에는 완전히 이제 사실 우리가 경제사라고 얘기할 때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은 역사학과에서 나오는 사회경제사 전공자들이 있고 경제학과에 베이스를 둔 이제 어디서 역사 쪽으로 정말 경제사 전공자들이 있습니다. 둘이 우리가 같이 경제사라 부르지만 같이 공부도 할 때도 있긴 하지만 사실 글쓰기 작업이라든가 논문 연구 작업 스타일들이 꽤 다르거든요. 모키르는 이제 후자의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는 클리오메트릭스, 그러니까 수량경제학이라고 보통 번역하나요? 그런 종류의 작업에서 출발했다가 완전 숫자 만드는 데부터 시작했다가 점점 완전히 어떻게 뭐랄까요? 이제 이른바 인문 사회 쪽에 있는 역사가들이 하는 작업들을 갖다 많이 가져간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 작업쯤 오면은 사실 논의의 대다수가 거의 17, 18세기에 잉글랜드의 지성사가라든가 학술사가, 과학사가들이 해놨던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참조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모키르의 학계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좀 굉장히 길어지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굉장히 익숙한 주제 하면서 경제사에 늘 고전적인 떡밥 중 하나인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어떻게 영국이 근대 경제 혹은 자본주의라는 것을 갖다가 다른 나라들보다 좀 더 빠르게 성취할 수 있게 되었는가, 이런 어쨌든 경제사학계에서 굉장히 오랜 떡밥이 있는데요. 그 떡밥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력한 답변을 제시한 사람 중 한 명이 모키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는 원래 모키어가 그래서 18세기 경제학에 대해서 이 앞에 쓴 좀 두꺼운 책이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시대에 당겨서 17세기부터 어떻게 특히 서유럽의 잉글랜드에서 이런 정도의 변화, 이제 지식 생태계에서의 변화 같은 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는가를 갖다가 쭉 이야기한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과정에서 제일 흥미로운 것들은 통상적으로 경제사가들이 물론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수치와 물자와 이런 것들에 많이 집중한다고 했을 때 이 모키어의 굉장히 독특한 점은 그걸 갖다가 지식의 문화, 사람들이 지식을 만들어내는 종류의 문화라든가 그 제도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7세기 잉글랜드에 있던 여러 가지 학문적인 분위기라든가 제도, 그런 문화 같은 것들 혹은 사람들의 유형 같은 것들이 어떻게 등장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새로운 지식 생산을 갖다가 촉구하는 분위기가 잉글랜드에서 다른 유럽보다 좀 더 앞서서 등장이 되었는가를 갖다가 쭉 보여주는 책이고요. 책 자체는 이제 일부 같은 경우는 약간 여러분들이 경제학 책에서 볼 법 같은 그런 경제 이론적인 어떻게 이런 사회 진화 같은 것들이 가능한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2부부터 본격적으로 좀 역사 얘기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책을 갖다가 그래도 꺼내오는 이유 중 하나가 한국에서는 보통 이제 유럽사에서 11세기에 Republic of Letters,라고 해서 이제 문예공화국 혹은 문인공화국으로 번역한 개념이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학자들 사이에 전 유럽적 네트워크를 갖다가 조명하는 연구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이 개념에 대해서 사실 한국에서 읽을만한 책이 거의 없어요. 근데 모키어가 본인이 그쪽 전공자는 아니긴 하지만 그쪽 연구를 상당히 많이 가져와서 그 시기에 이제 Republic of Letters가 어떻게 돌아갔는가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약간 편지공화국이라 잘못된 말거를 쓰고 있긴 한데 거기서 Letters는 우리가 글자 문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같아서 이제 문인 혹은 문예입니다. 이 책은 전반적으로 번역본은 제 생각에는 그래도 공은 많이 들었다. 그러니까 읽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번역 선택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한데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한 그걸 감수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17세기의 지적인 풍경을 갖다가 이렇게 그려내는 한국어로 읽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최근 연구를 반영한 책이라는 점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내가 좀 경제 발전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도 읽어보셔도 좋고, 혹은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좀 더 보시고 싶다 이런 분들도 어쨌거나 이 책을 보면은 조튼 시튼 목표가 자기 주장을 갖다 이야기하기 위해서 수많은 가설들과 기존 논의들을 갖다 놓고서는 자기가 왜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가, 혹은 어떤 건 동의하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뭐 저는 100% 동의하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 정도면은 아주 근거 없이 하는 얘기는 아니다 싶을 정도의 논의들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이고 싶은 것도 좋고, 아니면 그냥 17, 18세기에 어떤 지식문화 같은 것들을 보고 싶다 이런 분들께도 어쨌든 굉장히 많은 걸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추천할 만한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네, 혁명의 봄 이 2권짜리 책은 크리스토프 클라크는 한국에는 보통 독일사가 라고 해서 이제 강철왕국 프로이센과 그 전에 제가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이제 몽유병자들이라는 1차 세계대전 발발 과정을 다룬 책으로 널리 알려진 역사가인데요. 이번에 작정하고 1848년 혁명으로 들어가서 이 두꺼운 책이 이제 혁명의 봄입니다. 그래서 한국판 제가 보통 여기서 한 2번쯤 읽고선 들어온 걸 선호하긴 한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한 번밖에 못 읽었는데, 근데 이 책의 장점이나 단점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커버하고 있고, 네, 먼저 얘기를 해야겠군요. 1848년 혁명은 여러분들이 어쨌든 유럽사에 관심 있는 분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프랑스 혁명과 그 다음에 1848년 혁명, 그 다음에 노동계급의 부상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꼭 들어가는 거긴 한데, 적어도 영어권 학술장에서는 생각보다 연구가 많이 안 되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개별적인 연구들은 많이 파편화 돼서 흩어져 있는데 이걸 정리하는 큰 내러티브가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1848년을 다룬 혁명을 다룬 책이 이거 말고 거의 20여 년 전쯤에 이제 번역된 이제 몸젠의 이제 작은 책이 있고, 근데 그 책은 약간 번역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 다음에 거의 22년 만에 한국어를 읽을 수 있는 1848년 책으로 나온 게 이제 이 크리스토퍼 클라크의 거대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번역에 관심 있는 입장에서는 제일 놀라운 거는 이 두꺼운 책이 2023년에 나왔거든요. 근데 한국판이 2년밖에 안 걸렸어요. 25년 이제 올해 나왔고,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이 기획을 그렸을 때 굉장히 사실 잘 읽을 만하게 번역을 했다. 제가 원문 대조를 해본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저는 뭐 하셨어요? 2,700년이나 걸리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제 잘못이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정도면 제 생각에는 뭐 가독성을 위해서 한 번 더 받으면 좋긴 하겠지만, 이 정도면 사실은 이 기간 고려했을 때 대단하다고 수밖에 말할 수밖에 없다. 이 정도 퀄리티로 번역한 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내용 보면은 앞에 첫 2장이 19세기 전반부의 큰 상황을 갖다가 크게 이야기하긴 하는데, 이제 3장부터 마지막 챕터까지가 그러면 1848년 혁명을 둘러싼 큰 시간적인 타임라인을 따라가면서 이제 그다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뭐 너무 크고 많은 걸 다루고 있는 책, 그러니까 서술이 어렵진 않은데 정말 크리스토퍼 클라크가 이전 작을 봐도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종류의 강대국만 아니라 동유럽이라든가 남유럽 같은 상대적으로 서양사나 유럽사 전공자들에게 덜 알려진 지역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 논의로 굉장히 많이 끌어오는데 굉장히 능숙한 작가거든요.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도 체코, 뭐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이제 이탈리아에서 벌어졌던 것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혁명에 지어놨다가 굉장히 넓게 펼치는 게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 책을 읽을 때, 이 책의 의의에 대해서 근데 혁명에서 상대적으로 얘기가 덜 나왔던 여성 문제라든가 혹은 유대인 문제 같은 것들까지, 혹은 종교 문제 같은 것들까지 사실 다 커버하려는, 정말 제가 이 혁명을 기술할 때 오늘 학계에서 논의하는 굉장히 많은 주제들을 다 이야기로 넣겠다라는 정도의 야심이 굉장히 큰 책입니다. 그래서 기본 서술 자체가 보면은 개별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긴 한데,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나온 수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나오기도 하고, 또 큰 얘기와 작은 얘기들이 굉장히 마이크로한 스케치들과 큰 변화 같은 것들이 같이 오가기 때문에 약간 읽는데 분명히 시간이 좀 걸리긴 할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책 같은 경우는 특히 혁명과 그 혁명 전후의 사회적 변화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은 한 2-3번 정도는 갖다가 처음엔 약간 큰 이야기만 보고 두 번째, 세 번째 약간 이제 디테일들을 보는 식으로 좀 읽으셔도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특히 이 책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이 저자가 동시대의 혁명, 왜냐면은 유럽사, 특히 유럽 전공자라고 했을 때 현대 유럽에서 굉장히 빠뜨릴 수 없는 쟁점 중 하나가 바로 2010년, 2011년에 있었던 이른바 아랍의 봄 사건이거든요. 그럼 아랍의 봄인데 유럽 사람 무슨 관련이 있나라고 싶을 수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아랍의 봄에서 촉발된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의 난민들이 사실 유럽으로 몰려오게 되면서 유럽의 오늘날 정치 같은 것들 지형들이 다 뒤바뀌게 되는 거대한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아랍의 봄이나 혁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계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 이 저자는 크리스토프 크라크는 1848년 49년의 혁명을 갖다 이야기하면서 2010년대 초반에 아랍의 봄을 갖다가 중간중간 약간 염두에 두면서 겹쳐보는 그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에서도 약간 어떻게 보면 내가 한 세기 반 전에 있었던 사건과 오늘의 현대 사건을 갖다가 어떻게 같이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주는 측면들이 있어서, 그런 점에서도 저는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한번 각을 잡고 천천히 끝까지 읽어보시면 좋겠다. 이걸 보면은 어쨌든 지금 제 생각에 영어권 학계에서 어떤 1848년 혁명 관련 논의 그걸 정리한 책 중에서는 이게 현재로서는 여기에 도전한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걸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어쨌든 우리가 혁명과 유럽과 그리고 굉장히 혁명가들의 세계와 반혁명자들의 세계, 그리고 그 중에서 굉장히 복잡한 정치 역정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빽빽하고 섬세한 스케치를 갖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전 여러분들께 충분히 추천할 만한 책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학이 많이 바쁘겠는데 우리. 뭐 보통 뭐 1789년 혁명, 1830년 혁명, 1848년 혁명을 계층별로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굳이 1848년 혁명에 주목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그 책이 어떻게 보면 이 저자는 처음으로 이야기한 것들이 진정한 유럽 혁명이다. 이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각국에서 벌어진 종류의 혁명들을 갖고 왔다 보면 이때부터 진짜 글로벌 혁명가들 네트워크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반혁명 세력 같은 경우도 본격적으로 연결하기 시작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게다가 한 가지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것은 저 책이 1848년을 갖다 메인으로 다루고 있긴 하지만 1830년대 혹은 전부터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가를 갖다가 하나씩 다 쌓아가면서 작업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19세기 전반부를 아우른 다음에 이제 1848년을 본격적으로 들어간 책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느닷없이 터진 건 아닐 텐데. 저는 솔직히 첫 번째 추천해 주신 책이 제 전공이랑 관련되기 때문에 이게 더 땡기긴 하네요. 좀 이렇게 좀 가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경제사 쪽으로 유창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3년 연속 이렇게 받아왔으니까 저는 이제 첫 번째부터 국가는 무엇인가 맞죠? 그거부터 이제 보려고 하는데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그 다음에 좁은 회랑 뭐 이런 네네. 게 같은 거를 먼저 보려고 그러는데 책들이 계속 번역이 되고 나오네요. 네, 그래서 되게 관심 있고 이 책은 지금 뭐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봤는데 댓글들도 막 역작이다 뭐 아주 막 간만에 책을 읽었다가 이런 평가도 나오네요. 네. 대단합니다. 예. 많은 공을 들이신 것 같아요. 요만큼이 혹시 주석이 우리 아까 이제 오늘 안 갖고 오셨는데 처음에 이제 서두에 말씀하신 그 제인 오스틴의 것들은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나요? 뭐 저는 6권 다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맨 처음에 보시기 좋은 작품은 아무래도 이제 오만과 편견이 영상화도 많이 되어 있고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도 많이 되어 있으니까. 혹시 애호가의 입장에서 다른 말씀을 드려도 화내시지 않을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이거 말씀하시죠. 오스틴은 이제 팬층이 있어요. 제이 나이트라고 우리가 따로 부르는데 애독자 입장에서, 애호가 입장에서는 에마, 그 다음에 설득, 이 두 개를 먼저 읽는 게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만과 편견도 물론 접근성 자체가 좋은데 오스틴의 스타일이 제일 이제 간결하고 짧게 잘 드러나는 책들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는 영어 모국어자가 아니니까 번역을 선정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데 사심을 좀 담아갖고 혹은 안 담아도 이렇게 추천할 때긴 한데 엘리라는 출판사가 있어요. 거기 이제 김선형 번역가가 이제 거기서 오스틴 번역들을 하시는데 놀랐습니다. 저는 이제 같이 이제 번역을 하는 입장에서 이분이 공력을 되게 많이 들이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우리한테 나와 있는 한국어 번역본 중에서는 이걸 능가할 게 없지 않나 이렇게. 저도 한번 쳐 읽어봐야겠어요. 예,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오스틴은 그 산문도 운문 못지 않은 그런 정교한 설계를 통해서 어휘들을 배치를 하거든요. 그런 거를 다 짚어내요. 그래서 이제 주석에다가도 그런 어휘들의 배경과 의미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성실하게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번역을 하신 게 아니라 뼈와 살을 좀 갈아 넣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 좋은 번역들은 제가 좀
추천을 아, 드리고 네.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디어 제인 오스틴 뭐 이런 책도 그것도 하셨어요. 하셨네요. 그것도 네, 하셨고, 네, 네. 예. 그래서 물론 오스틴만 하시는 분은 아니고 셰익스피어 같은 것도 하시는데 최근에 보면 오스틴에 굉장한 그런 애정을 갖고 계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그게 벌써 알았어. 문교 TV가 벌써 꽤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우리 네. 제가 또 이제 네, 또 콘텐츠. 다음 작업이 있는 관계로 예. 일단 약간 황급하게 문의를 먼저 준비시키고 대신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또 최대한 또 난영관에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모두 겨울방학 따뜻하고 풍족하게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잘 뵙겠습니다.